유재현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양평자유 발도르프 학교에서 지금 2, 3학년 반 담임을 맡고 있고, 그리고 대표 교사이기도 한 이영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한 주제는 유재현 선생님께서 말씀도 해주셨지만 혹시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제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이의 연령대에 맞는 뭐 감각, 리듬, 네, 그런 어떤 흐름에 대한 정보들이 있지 않을까. 네. 네. 또 혹시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일단 부모 교실이니까 오라고 해서 오셨어요? 메시지를 봤는데 그래서 말해주신 것처럼 조금 나이가 저 지금 애가 4살이거든요. 네. 근데 좀 더 나이가 있는 에 해당되는 내용인 걸로. 4살 부모님이시구나. 네. 네,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가져온 주제는 유아기의 발달에 대한 개요랑 유아기에서 학령기로 넘어가잖아요. 유아기관을 마치고 학교로 넘어가죠. 그래서 그 학령기의 발달을 자세하게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유아기에서 학령기로 넘어가는 그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전환, 어린이집을, 이 빛나는 햇살 아래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학교로 다니게 될 때 그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어른들이 좀 도와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업에 대해서, 수학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수학이 사실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발도르프 교육에서 좀 풀어보는지, 그거를 말씀드리고, 좀 수업에서 하는 활동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뭐 제가 보여드린 거라든지 설명드린 내용이라든지, 또는 발도르프 교육도, 발도르프 학교도 저희 학교 정말 좋은 학교거든요. 네, 저희 학교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셔도 되고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양평자유 발도르프 학교가 처음 시작하게 된 역사가 여기 햇살 아래 부모님들이 만든 공부 모임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 햇살 아래를 졸업한 부모님들이 우리가 너무 좋은 곳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는데 이 교육을 다음 단계로 이어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양평에는 발도르프 학교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양평자유 발도르프 학교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그 강의를 하게 된 게 저에게 개인적으로도 기분도 좋고, 또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랑도 잘 맞죠. 유아기관에서 그 다음 유아기에서 학령기로 넘어가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유아기 발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여러 가지 주기들로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발달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여기 1주기, 2주기, 3주기 이런 식의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혹시 1주기가 한 주기가 몇 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역시 햇살 아래 훌륭한 기관이라서 부모님들 이렇게 잘 알고 계시네요. 네. 네, 제가 약간 얕봤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여기 7년 주기로 아이들의 발달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0세에서 7세 사이에 우리 그 아이들이 유아기를 보내게 되고, 그다음에 7세가 마치면서 저기 학교로 7세가 되면서 학교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다음 7년을 이주기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 7년을 다시 또 세 시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또 3살, 또 3살 혹은 뭐 2살 반, 그리고 여기 5살 정도 되는 이 시기로 나누는데, 먼저 이걸 말씀드리면은 이 첫 번째 1주기 사이에서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그 가장 중요한 변화, 가장 중요한 발달은 그거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감각의 발달입니다. 이 감각은 발도르프 교육의 창시자인 루돌프 슈타이너는 이 나이에 있는 아이들은 온 몸이 감각기관이다 라는 말도 했거든요. 그래서 잠깐 써볼게요. 자, 이 시기 동안 감각이 쭉 발달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0세에서 3세 사이에 또 집중적으로 발달하는 또는 갖게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인간에게 고유한 능력들이기도 한데요. 그게 혹시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인간이 하는 그 고유한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뭔지 혹시 상상해 보실 수 있나요? 맞습니다. 네. 직립에 따른 걷기. 아이들이 걷기를 하게 되죠. 아이들이 몇 개월쯤에서 걸어요? 그죠. 돌 전후로 12개월, 1년쯤 되면 그때부터 걷기 시작하죠. 또 뭐가 있을까요? 너무 잘 맞추셔서 제가 당황스러운데. 네, 맞습니다. 아이들은 말을 하죠.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인간은 말을 하고 아이들이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 거는 몇 개월쯤이에요? 그게 사실 뭐 말을 뭐라고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좀 이렇게 뭐 단어 쓰고 더 이렇게 말같이 하는 거는 보통 2돌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말하기. 그 다음에 3번째는 뭘까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부분.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교과서를 이렇게 체험으로 이미 다 알고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민망할 정도네요. 걷기, 아이들은 걷기, 말하기, 생각하기를 0세에서 3세 기간에 익히게 됩니다. 이것들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재미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 3가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 걷기, 말하기, 생각하기는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고유한 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들을 인간은 그 싹을 이미 0세에서 3세에 이미 한 번 다 갖추고 성장을 이어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발도르프 교육이 이해하는 것은 인간은 처음에는 마치 씨앗처럼 가지고 오는데 그 안에는 아이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을 0세에서 3세 사이에 발현시키듯이 이 아이는 자기 안에 태어난 아이는 어떤 장차 커가면서 펼쳐나갈 모든 가능성들을 이미 얘는 이 안에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도르프 교육은 바깥에 있던 어떤 것들을 이 아이에게 밀어넣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이 아이가 씨앗처럼 이미 가지고 있는 잠재력, 그 가능성, 그것들을 건드리고 자극해서 깨워주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색깔을, 자기의 가능성들을 펼쳐 나가게 하는 그런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런 인간에 대한 이해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세에서 5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보통 상상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상놀이가 무엇일지 혹시 이렇게 상상해 보실 수 있나요? 네, 그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사실 역할놀이는 이제 5세에서 7세 이때 되면은 왕성하게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 개가 비슷한데 상상놀이는 모방, 그렇죠. 모방과 비슷하죠. 근데 모방은 좀 더 이쪽에서 집중되고 상상놀이는 말하자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그 딱 발도르프 어린이집이 그런 것들을 아주 잘 자극할 수 있게 갖다 놨는데 그냥 있는 달팽이 끈 같은 거를 보고도 뭐 이거는 밧줄이야 이렇게 쓰고 그리고 뭐 아니면 때로는 이거는 뭐 전깃줄이야 요거는 이제 못 넘어와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상상놀이에서 보여지는 특성들이고 그리고 이것이 발전된 형태가 역할놀이겠죠. 아이들이 이 시기에 가면은 이제 상상력이 더 풍부해지고 또 주도성이 강해지면서 역할놀이를 하게 됩니다. 그 역할놀이는 이제 단순히 이거는 이제 배야 이러고 이것도 배야 이러면서 가지고 노는 거를 넘어서서 자 이제 나는 뭐 선생님이야 너는 학생이야 자 너 여기 앉아 내가 뭐 가르치듯이 하는 그 놀이인 거죠. 그래서 그 놀이가 뭐 연장선에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좀 비교해 보면은 그런 어떤 좀 발달적인 차이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인간은 처음에 그 자기의 모든 싹을 가지고 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싹을 발전시켜 나가고 그것이 발도르프 교육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중심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 처음 가지고 온 것을 씨앗으로 가지고 온 것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매 주기마다 매 매듭마다 발달의 매듭이 있으니까 그 단위마다 반복돼서 드러난다는 그런 컨셉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프랙탈적 구성이라고도 부르잖아요. 프랙탈이 이렇게 이 안에 또 같은 모양이 들어있고 같은 모양이 들어있고 잠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드리면은 잘 캐치를 하실 테니까 이런 식으로 별 안에 별이 있고 별 안에 또 별이 있고 그래서 중심 테마가 반복되는 그런 형태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걷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걷기라는 능력이 한편으로는 그냥 물리적인 우리 몸을 생각한다면은 걸을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런데 또 걷기가 의미하는 그런 조금 더 고차적이고 정신적인 능력을 뜻하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이 능력은 독립과 관계된 능력입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중력을 전혀 느끼지 않았죠.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는 누워 있으면서 몸을 뒤집는 것 정도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몸을 뒤집고 그러다가 기고 그러다가 결국에 일어나요. 일어난다는 것은 아이가 이 중력을 이겨내고 내 몸을 내 뜻대로 가져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능력은 좀 더 고차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독립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독립이라는 말 자체에 립이 설립이잖아요. 네. 걷기는 독립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말하기는 상호작용인 거죠. 주변과 이걸 주고받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상놀이를 할 때 이거는 이제 배야. 이것도 배야 한다는 것은 내가 세계와 이제 보다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하기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면은 물론 우리 마음속에 드는 그런 생각, 내 느낌 이런 것들도 포함하지만 좀 더 고차적으로 간다면은 이 생각하기는 창조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없던 것을 창조하는 마음속에서 창조하는 그런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 걷기가 이 시기에서 내가 독립하는 거, 내가 모방을 통해서 내가 움직일 수 있게 되는 힘을 얻는 것들이 이 시기에, 이 단계에서 한번 일어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요하는 상상놀이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더 상상력이 발전하면서 더 창조적인 상태로 가서 이 시기에 역할놀이를 하게 되는 거죠. 말만 들으면 역할놀이보다 상상놀이가 더 상상적일 것 같지만 어쨌든 역할놀이는 정말 고도의 높은 수준의 창조입니다. 이전에 없던 세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제 단순히 이건 이제 배야를 넘어서서 여러 사람들을, 여러 아이들을 끼워서 이제 너는 뭐야? 너는 뭐야? 여기는 이제 병원이야. 여기는 교실인데, 이제 여기가 병원이래요. 없던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테마들이 이 한 주기 안에서도 반복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세, 때를 7세 나이를 맞이하죠. 7세가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주기가 끝나고 이제 2주기로 넘어갑니다. 2주기로 넘어가는 이 경계선에 있는 때인데, 이 경계선에 있는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서 중요한 한 가지 신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제 발도르프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이 아이가 이 단계에서 이제 이 단계로 2주기로 넘어가는구나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게 무엇인지 혹시 상상해 보실 수 있나요? 네, 이게 정답을 너무 잘 맞추시고 또 뭔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약간 더 힌트를 드려볼게요. 이 신체 변화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이제 이것을 하게 됨으로써 아이들은 더 단단한 것들도 자기 안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그런 신체 변화입니다. 이전보다 더 단단한 것도 내 안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된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더 아리송한가요? 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는 이제 이 과정을 겪음으로써 알게 되는 것은 이 아이의 몸과 발도르프 교육은 몸과 마음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몸과 마음이 이 조직의 형성을 끝냈다는 것은 이제 몸을 만드는 데 쓰이던 엄청난 힘을 이제 다른 데로 돌릴 수 있게 되는구나. 몸을 만드는 데 쓰이던 힘이 1차적으로 끝났구나. 몸에서 가장 만들기 어려울 기관. 그죠? 네, 사실은 앞부분에서 거의 약간 맞추셨어요. 이게 어머니께서 이갈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7세 때 7세 전후로 이갈이가 진행되죠. 그런데 사실 이제 저도 학교에 있으면서 보니까 뭐랄까, 요즘 애들이 이만 두서없이 나는 게 아니고 이 나는 순서도 두서없이 이렇게 빨리 이갈이를 하기도 하고 또 너무 늦게 이갈이를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이제 어린 아이들, 1학년, 2학년 된 아이들을 관찰해서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얘가 이갈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가 얼마나 빠졌는가, 또 어떤 이들이 남아 있는가, 이거를 체크하는 게 중요한 관찰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갈이가 어떤 의미를 갖길래 그것이 중요한가? 제가 아까 힌트로 아리송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갈이가 중요한 이유는 갖는 의미는 첫 번째는 이라는 것은 이 영구치는 인간의 뼈와 같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몸에서 가장 단단한,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관은 아닌데 하여튼 부분이잖아요. 인간의 몸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이 이제 나왔다라는 것은 이 인간의 몸이, 이 아이들의 몸이 그 단단한 뼈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을 썼을까요? 그렇게 힘을 쓰던 그것들이 이제 완료가 되고 그 단단한 뼈를 만들기 위해 쏟던 힘을 이제는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몸을 만드는데 1차적으로 아이들이 몸을 만드는데 그 쓰이던 힘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자유로워졌다. 이제 그 힘은 어디론가 갈 것이다를 뜻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몸이라는 거는 다른 단순히 신체의 이렇게 길어지고 애들이 커지고 이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감각기관, 감각의 1차 안정, 감각기관의 1차 안정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고 두 번째 갖는 특징은 아이들이 이게 영구치가 낮다는 건 이제 훨씬 더 딱딱한 것도 씹어 삼킬 수 있다는, 그래서 더 단단한 것들도 소화할 수 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들이
신체적으로 보면은 이 아이의 단단한 뼈가 자라고 더 잘 씹을 수 있다는 것이겠지만 이것들이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같은 패턴들이 반복된다는 그런 발도르프 교육의 테마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것이 정신적으로는 어떤 영향이겠는가? 아이들은 이제 정신적으로도 더 단단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소화라는 게 바깥에 있던 걸 내 안으로 가져와서 내 몸의 일부로 만드는 거잖아요. 정신적으로도 더 단단한 것들을 내 몸의 일부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이가리가 갖는 그 의미, 그것이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몸을, 뼈를 만들어가던 만들어가는데 쓰던 그 힘이 이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 힘이 어느 방향으로 가겠죠. 그게 1번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이들은 보다 더 단단한 거를 씹어서 소화할 능력이 있다는 것. 아이들은 이제 그 능력도 있고 힘도 있으니까 얼마나 더 이렇게 왕성하게 이걸 씹어서 삼키겠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 학령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게 왜 8살 나이에, 한국 나이로 8살, 만으로 하면 7세 이 나이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시작하는가를 사실 찾아보면은 이것이 어떻게 정해지고 합의된 바가 뚜렷하게 있지 않습니다. 만 7세부터 학교에 보내자라는 것이 뭐랄까? 약간 거의 자연적으로 이쯤 되면 애들이 갈만하더라 라고 많은 사람들이 느꼈기 때문에 마치 저절로 정해진 것처럼 이게 정해져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로 이 시기쯤이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더 어려운 것들을, 쉽게 말하면 더 어려운 것들이고 다르게 말하면 더 딱딱한, 이미 정해져 있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중요하게 배우게 되는 것. 우리나라는 이제 워낙 조기교육에 대한 부담이 크니까 그걸 잊고 생각한다면 원래 학교에 들어가서 배우는 거는 그게 이제 문자,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릴 숫자도 하나의 문자죠. 그런 것들이잖아요. 숫자, 문자, 그런 것들 다 어떤 정해져 있는 것들, 정해져 있고 변하지 않는 것. 숫자 쓰는 거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아이가 이걸 가지고 놀 때는 이거는 배도 됐다가 또 어떤 땐 코끼리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1이라는 거는 아이들에게 정해져 있는 거죠. 이제 이건 1로 하는 거야 라고 정해져 있는 것들, 더 딱딱한 것들을 이제 이때가 됨으로써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이 이가리가 드러내듯이 몸을 만들 때, 머리, 가슴, 사지를 만들 때 쓰던 그 힘들을 이제는 배움의 방향으로, 그 방향으로 이 힘을 돌릴 수 있게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일주기를 감각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감각이라고 이름을 붙이듯이 감각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그 의미를 붙이듯이 이 2주기에도 의미를 붙인다면은 여기에는 감성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감각과 감성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성은 이제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기에 감성은 어떤 느낌들, 섬세하게 느끼는 것,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또 색깔을 좀 섬세하게 구별하고 음을 섬세하게 구별하고 그런 것들이라고 일상적으로는 받아들이지만, 사실 이 아이들이 감각 발달을 이루고 그 다음 단계에서 마음을 발달시킨다, 감성을 발달시킨다는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은 이 감성이라는 것은 감각, 내가 이것을 느꼈을 때 받은 이 느낌, 이 부드러운 느낌, 그리고 눈으로 봤을 때 하얀색인데 약간은 따뜻할 것 같은 그런 하얀색의 느낌, 이 감각 정보들이 축적돼서 쌓였을 때 감성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처음에 그냥 이거를 봤을 때, 사람이 그냥 봤을 때 갖는 이 꽃이라고 한다면 이 꽃을 봤을 때 처음에 이 색깔도 보이고 뭐 형태도 보이고 그러겠죠. 그런 다음에 이것들이 여러 번 보다 보면은 그것에 대한 나의 좋고 싫고도 생깁니다. 나는 이 색깔은 예뻐. 그렇다는 건 나에게 좋아. 이 모양도 좋아.
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감각 정보가 쌓여서 그런 우리 마음속에 이제 말하자면 데이터가 된다는 것이죠. 이제 정보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시기에 이 감각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몸 전체가 감각 기관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때의 아이들의 감각 기관은 안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감각이 완성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때의 감각은 감각이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만질 때 갖는 느낌, 이거를 볼 때, 그리고 냄새를 맡을 때, 뜨거운 물을 마셨을 때 갖는 느낌이 그 감각이 매번 같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감각이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은 대단한 창조력과 상상력의 원천이기도 하죠. 내가 아침에 꽃을 보고 가진 느낌이 다르고 저녁에 꽃을 보고 가진 느낌이 다르니까 아침에는 이렇게 놀고 저녁에는 이렇게 놀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대신에 이것은 동시에 꽃이라는 일정한 일관된 상을 마음속에 그리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 꽃을 오늘 봤을 때는 이 꽃이 뭐 따뜻한 느낌이었어. 저녁에 봤을 때는 또 전혀 꽃 같지 않고 이건 칼처럼 느껴졌어. 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이 형태를 봤을 때 이것이 꽃이다. 그리고 꽃은 어떤 꽃잎들이 있고 어떤 색깔이 있고 어떤 향기가 있고, 그리고 난 그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들고 그것이 나는 좋고 싫고 와 연결되기보다 그런 연결고리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꽃이라는 것이 자리 잡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그렇게 감각이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성의 발달이라는 것, 그것의 감각 정보가 누적이 되고 그거에 대한 내 태도가 생기고 그거에 대한 내 태도가 생기고 태도들이 쌓이면은 그게 자아 발달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자아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나는 음악에서 난 이런 게 좋아. 또 나는 이런 게 좋고 이런 건 싫고 나는 이런 걸 하려고 하고, 이렇게 그거에 대한 세계와 내가 갖는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떠하다라고 정해야 하는 부분들이 자아를 이루는데, 이때까지는 내가 감각 정보를 얻는 것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그거에 대한 상이 잘 안 생기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아가 약한 것이죠. 그런데 이 시기를 거치면서 감각이 1차 안정됩니다. 물론 아이들은 이 시기를 거치면서 또 몸이 한번 정리가 되죠. 그래서 2주기가 끝날 즈음에는 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눈다면은 이쯤을 우리가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자아가 발달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고, 이쯤이 되면은 아이들이 사춘기에 돌입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춘기에 돌입한다는 것은 아이들이 2차 성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래서 물론 아이들의 몸은 여기서 한번 또 감각이 한번 만들어지고 또 몸이 만들어짐과 함께 이쪽에서 또 한 번 더 몸이 2차적인 안정을 이루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서 감각이 1차 안정됨으로써 아이들은 감성이라는 것을 내가 이 대상과 갖는 일관된 상에서 나오는 나의 태도, 그것에 내 좋고 나쁘고 어떤 게 내가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좋고 나쁘고도 더 세분화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긴다는 것이 이 감성이 발달한다는 시기의 의미가 됩니다. 제가 약간 빠르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제 설명이 이렇게 소화가 되시나요? 네, 괜찮죠? 다행이네요. 네, 그러면 이 시기라는 것은 그러면 결국에 1주기에서 2주기로 넘어간다는 것은 아이들의 감각이 이제 안정됨으로써 그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일관되게 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때라는 의미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했던 주제이기도 한 아이들이 이때에서 1주기에서 2주기로 넘어갈 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해주면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핵심은 이때 감각이 발달이 완료가 되고 그것들이 누적되면서 생기는 감성의 발달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요? 이 시기에.
여기에 학령기로 전환한다는 건 이쯤에 와 있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감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감각을 총정리하는 건 아니겠죠? 뭐 졸업한 분위기는 아닐 것 같아요. 네, 비슷해요. 감각을 총정리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예. 네, 감각을 총정리한다와 비슷합니다. 뭐냐면은, 뭘 하면 좋을까? 이때 감각 발달이 완료된다고 하니까 감각 발달이 완료될 수 있게 도우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왜 중요해지냐면은, 점점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은 점점 사람 간의 편차가 생기죠. 뭘 더 발달시켰고, 더 개성도 생기고. 그래서 이때의 아이들은 그런 개성 같은 게 이제 두드러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도 보면 아이들 간의 어떤 감각 발달의 정도는 어떤 때는 정말 크게 차이가 나기도 해요. 그래서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인간의 감각을 12감각으로, 12감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인간의 감각은 5감각이잖아요. 근데 발도르프 교육은 좀 더 정신적인 능력까지도 감각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 사람과 나 사이의, 이분과 저 사이의 그런 관계가 어떤 뜨거운지 좋은지, 우리가 관계가 좋다는 거를 온도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뜨겁다, 좀 관계가 차갑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 피부로 느꼈을 때 사실 촉각이라고, 제가 그 과학에 대해 조금 알기로도 촉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감각들을 통칭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포함되는 것이 눌리는 이 압력에 대한 압각도 있고 또 열감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발도르프 교육에서 이 열에 대한 감각, 열감각은 이 관계, 이 감각은 신체에서는 열에 대한 감각을 뜻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이 관계성에 대한 그 감각을 포함한다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2감각을 구성해 놨고, 그리고 제가 오늘 12감각을 모두 설명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이 일주기 사이에는 이 12감각을 다시 세 파트로 나눠서 하위감각, 중위감각, 상위감각이라고 하는데, 하위감각이 일주기에 주로 발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위감각들의 무엇이냐면, 혹시 하위감각도 아세요? 아시는 분이 계시기는 하죠. 다행입니다. 네, 이것까지 아시면은 제가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하위감각, 발도르프 교육에서 이해하는 하위감각은 촉각은 이제 최초로 이제 어머니로부터 분리되면서 내가 세상과 분리되었다는 걸 느끼면서 발생한 촉각. 그다음에 생명감각, 내 몸이 어떤 심장이 뛰듯이 심장이 한 번은 수축하고 한 번은 이완하고, 인간의 호흡도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이 패턴으로, 이 들고 남의 패턴으로, 음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리듬 속에서 내 몸이 이렇게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를 느끼는 그런 생명 감각. 그리고 세 번째가 균형 감각.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균형을 잡는 그 균형. 세 번째가 균형 감각이 아니고, 열심히 쓰시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고유 운동 감각입니다. 고유 운동 감각은 아이들이 처음에 몸을 이렇게 움직일 때 고유 운동 감각이라고 하는데, 애들이 뭐랄까 의미를 갖고 목적성을 갖고 이렇게 버둥댈 때 이렇게 팔을 움직이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들도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조금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사실 갓난 아기들은 이렇게 몸을 감싸 놓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의 또 다른 의미는 촉각을 제공하는 거죠. 너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려고. 그래서 어쨌든 내가 내 몸을 내가 의도하는 대로 움직여갈 수 있게 하는 고유 운동 감각, 이 세 번째고, 네 번째는 균형 감각입니다. 균형 감각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균형 감각이고요. 그래서 이 감각 발달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학령기로 전환할 때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이때 감각이 안정되어야 애들이 일정하게 상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냥 심리적으로만 봐도
내가 어떤 때는 내가 막 추웠다가 내가 막 더웠다가 그런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감각이 안정되어 있지 않고 감각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애들은 마음이 안정되지 않은데,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저도 교실에서 보지만 그 다음 단계인 수업으로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선생님 하는 말이 안 들리니까 나는 지금 뭔가 몸에 어딘가 뭔가 불편한데 수업에 집중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감각의 발달을 마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뭐가 있겠는가? 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촉각, 그 다음에 생명 감각인데, 이거는 아주 어릴 때부터 발달하는 감각이고, 사실 촉각과 생명 감각에 어떤 모자란 부분이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사실 많은 고려와 도움이 필요해지고요. 대개의 경우에 아이들이 갖는 편차는 고유운동 감각과 이제 중요하게는 균형 감각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8살이 되어서 학교에 입학한 1학년 아이들을 보면은 그 편차가 주로 드러나는 곳이 균형 감각이거든요. 그러면 이 균형 감각까지 발달할 수 있게 아이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면 균형 감각을 도울 수 있는 게 뭘까요? 이게 그렇게 물어보면은 이게 막막하잖아요. 뭐 어떤 대단한 교육적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가. 선을 하나 더 넣고 그 선을 따라서 가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좋은데, 이때의 아이들에게 이루어지는 우리가 교육이라고 부르는 거는 사실 수업이 아니라 놀이잖아요. 그래, 놀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아이들은 사실은 놀이의 형태로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필요한 그 균형 감각들을 스스로가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 놀이들이 뭐 많잖아요. 뭐 이렇게 비석치기 같은 것도 발등에 비석을 얹고 이렇게 가서 하는, 그것도 대단한 균형 감각이 필요하죠. 그리고 내가 저기로 가겠다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몸을 움직여야 하니까 고유운동 감각도 자극이 되고, 또 뭐 그런 놀이들, 요즘 유행하는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균형 감각이 필요하죠. 그런 놀이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거는 생각해 보시면 많이 떠오를 거예요. 사실 아이들이 하는 자연스러운 움직임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려는 움직임입니다. 아이들이 뭐 이렇게 덤블링하고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 네, 사실은 제가 그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사실 산행이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햇살 아래에서 이렇게 요일을 정해서 산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여기 있는 이런 바닥은, 그리고 바깥에 있는 도보, 아스팔트는 굉장히 평평하게 만들어 놓죠. 그래서 균형 잡기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이 어른들에겐 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신에 아이들한테는 그게 균형 감각을 훈련하고 이렇게 시험하기에는 조금 부적당해지는 거죠. 그런데 산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걸 보니까 다들 상이 오셨겠지만 다 울퉁불퉁하고 경사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서 있으려고만 해도 균형 감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산행이 역시 마찬가지로 대단히 도움이 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놀이 또는 부모님들이 하는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균형 감각을 개발하고 도와주는 활동이 되는 거고, 좀 더 교육적으로 들어간다면은 발도르프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그런 감각 통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발도르프 교육에서 개발해 놓은 그런 교육적인 분야가 있습니다. 도움 수업이라고 하는 분야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감각 통합 활동들을 아이들과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 걸 아침 수업에서 한 10분, 15분 정도를 할애해서 아이들과 같이 하기도 하고요. 그런 활동들이 아마 햇살 아래에서도 제가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감각의 발달을 지원하는 활동인 거죠. 그리고 그냥 라이겐 하는 것도 대부분 이런 감각 발달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주셨던 이렇게 눌렀던 거, 그것도 촉각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활동들도 많은 부분에서 그런 하위 감각들을 자극할 수 있도록 고안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의 발달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간단한데 두 번째는 감각을 안정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아이들을 안정을 시켜준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그거에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을 안정시켜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네, 역시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리듬 생활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은 일정하게 경험하는 데서 안정감을 느끼고 그것들이 이 상으로 쌓여서 더 이상 내가 몸을 만들지 않고 감각을 만들지 않고 감각 정보에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이걸 받아들이고 내 안으로 가져가는 그 과정, 배움의 과정, 밖에 있는 걸 내 안에 가져가서 내 상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이어가죠. 그래서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말씀하셨다시피 결국 리듬 생활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서 그것들이 중요하게 되죠. 실제로 학교에 들어왔을 때도 보면은 학교 생활이라는 게 정말로 그냥 햇살 아래에서 놀다가 이제부터는 나는 양평자의 발도르프 학교에서 놀겠어. 놀이터가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정말로 어떤 점에서는 큰 스트레스가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학령기로의 전환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만큼 아이들은 더 불안하기도 하고 또 그게 외적인 환경에서도 그렇지만 또 내적으로도 내가 이제까지는 전혀 다른 경험들을 하고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반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큰 변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정하기도 한 것이고 또 더 뭐 설명드릴 부분이 많기는 한데 아이들이 이때까지 여기에서 몸담던 세계와 이 세계는 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이때까지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때까지 글자랑 숫자를 안 배웠잖아요. 얘네는 안정해진 세계에 살고 있었다고요. 그냥 이게 코끼리도 됐다가 배도 됐다가 무엇도 됐다가 하는 세계인데 이제는 정해진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정해진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이 잘 배려를 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잘 돕지 않는다면은 내가 가진 어떤 이렇게 풍부하고 다채로운 것들을 포기하고 혹은 잘라내고 끼워 맞춰야 되는 경우가 되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거일 거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안정이 중요하다. 그 안정은 결국에는 어른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은 자기 몸을 가지고 자기가 항상 해나가지만 매 순간 성장하지만 주변에서 어른들은 이 리듬 생활을 통해서 안정을 통해서 도울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잠깐 제가 빠르게 설명드린 부분을 잠깐 이렇게 매듭을 지으면은 결국에 1주기에서는 감각 발달이 이루어지고 2주기에선 이 감각의 누적으로 내 안에 상을 만드는 감정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감정 발달이란 이것이 일관되게 안정된 상태로 감각을 습득하는 그 능력에서 오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학령기로 넘어갈 때 우리는 아이들이 감각 발달을 충분히 마칠 수 있도록 1차로는 그걸 도와야 되고 2차로는 그 상태가 안정되도록 도와줘야 아이들이 내 마음속에 상을 잘 만들어 간다는 거죠. 상을 만들어 간다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그냥 선생님이 말하면은 저거 뭐지? 하고 잘 듣고 그걸 자기가 한번 해보고 수업을 잘 듣는다는 얘기죠. 이거는 제가 교실에 있으면 정말로 많이 느낍니다. 아이들이 안정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몸과 마음이 안정되어 있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수업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사실은 정말 다릅니다. 그 안정된 아이들은 이게 사실 부모님들이 저희 학교에서 입학을 고민할 때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 어떤 평가라든지 어떤 당근과 채찍 이런 것 없이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경험을 해보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데 그 배우는 거를 재밌어해요. 새로운 걸 안다는 걸 아주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보여주면은 자 이거 봐봐 선생님 이거 한번 그려볼게 봐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그린다. 그럼 이걸 보고 뭐야 나도 해보고 싶은데 라는 반응이 저절로 나옵니다. 이 형태가 이 활동이 그 아이의 발달에 맞다면은 발달에 맞다라는 뜻은 이 아이가 지금 발달하는데 필요하다는 뜻이죠. 키가 크려는 아이는 이 마그네슘이 들어간 음식을 찾기 마련인 것처럼. 그래서 그럼 당연히 우유를 마실 때 즐겁고 그냥 좋게 마시듯이
공부도 수업도 즐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정이 돼 있지 않으면은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럼 그때부터는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이거를 해라, 안 할래, 어떡할래. 그렇게 되면은 많은 외적인 수단들이 사실 필요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공교육에서 많이 발전시킨 제도가 이게 뭐 평가 같은 거 또 여러 가지로 가는 이제 당근과 채찍 뭐 잘했어요 스티커 뭐 붙여준다든지 그런 것들로 아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까 이 테마에서 말씀드렸지만 발도르프 교육은 아이들이 자기의 내적 동기를 가지고 자기의 모티브를 가지고 자기의 내적 동기로 움직이게 하는 것에 교육에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사실 또 다른 방법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발도르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학 수업에서 저학년에서 이루어진 수학 수업 수놀이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이 주제를 잡은 것은 여기 원장님과 유재원 원장님과 상의하면서 잡았고 그리고 수학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는지 조금 소개를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잡은 것이었는데 제가 이 내용들을 구상하고 나니까 이것들이 정말로 잘 잡았구나, 긴밀하게 이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학이라는 거는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체계 중에 제일 딱딱하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1이라는 거는 절대 안 변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꽃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의미가 많이 변하죠. 꽃이라는 걸 갖는 내 태도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로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문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한 송이니까 1이라고 하는 순간 그 의미는 엄청나게 고정됩니다. 이 1이라는 의미에는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과 제가 다르게 생각할 여지라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이 딱딱한 거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이 1이라는 것을 배우는 이 과정이 아이들에게 자, 우리는 어른들은 이걸 1이라고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너는 그걸 따라가 된다면은 너무 단단한 거를 아이에게 먹여서 사실 소화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만약에 단순하게 이제 이건 우리가 했으니까 너네는 따라가 반복되고 누적된다면 아이가 학습에 대해 갖는 태도는 당연히 난 억지로 받아들이는 거. 억지로 하니까 난 싫고 몸은 안 움직이는데 어떤 외부 동기가 있으니까 끌려가기는 하는데 라면은 그것이 누적되면은 사실 저는 그렇게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고등학교까지는 정말로 학업 성취도가 높다가 더 이상 강제하지 않는 대학교부터는 뚝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저도 발도르프 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그런 과정을 저도 극복해야 됐었거든요. 이제 내가 내 동기로 공부를 해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사실 새삼 느꼈던 것이 정말로 내가 억지로 했었구나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아이들에게 숫자를 가르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라는 거는 이쪽에 있는 이 영역은 결국에 이쪽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라는 것이 뭐냐, 이것이 수학이라는 것이 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할 수 있겠지만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화이트헤드의 그 수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잠깐 궁금해서 봤는데 거기에 있는 얘기는 수학은 추상적 일반화를 통한 이제 보편화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그냥 풀어서 얘기한다면은 추상적 일반화 이거를 패턴화해서 규칙화해서 패턴으로 만들어서 어느 상황에서든 쓸 수 있게 만들자라는 거죠. 이것이 꽃이라는 건 모두에게 다르지만 이거를 딱 굳어지는 한 가지 규칙으로 패턴으로 만들자. 이거 하나 있으면 1이라 부르고 두 개 있으면 2라고 부르자. 그리고 그거는 모두에게 똑같다. 보편화 시킨다는 거죠. 그런 과정인데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이들에게 이 어떤 세계에 대한 경험에서 오는지를 떼어버리고 그냥 들어간다면은 아이들은 그냥 부호를 외우는 거죠. 단순히 1, 2, 3, 4, 5, 6, 7, 8, 9라는 부호를 외우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이 1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아이들이 잘 경험할 수 있게 가르친다면은 그때는 아이들이 이 감각 경험을 가지고 수라는 세계에 진입을 할 수 있다고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너무 멋진 말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또 유재한 선생님이 사실 앞에서 너무 멋진 거를 보여주셨어요. 그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수라는 것이 맨 처음에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색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1, 2, 3, 4, 5가 그냥 A, B, C, D, E 같은 부호가 아니라 이게 하나 있어. 이것이 1이고 하나, 둘, 두 개고 하나, 둘, 셋, 세 개고 가 수세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돕는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학교에서 하는 노래를 이렇게 하나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하나를 부르지 개암나무 열어라 하나는 무엇일까 하나는 하늘이지 언제까지 하나 둘은 부르지 개암나무 열어라 둘은 무엇일까 둘은 한 거예요? 다행이네요. 제가 어설프게 알려드려도 하셨을 테니까. 둘은 낮과 밤 낮과 밤은 둘이야 셋을 부르지 개암나무 열어라 셋은 무엇일까 셋은 모두 좋은 일들. 네. 셋은 모든 좋은 일들입니다. 이게 모든 좋은 일들. 왜 모든 좋은 일들이냐면 셋으로 하나는 하늘이고 둘은 낮과 밤이잖아요. 해와 달 해도 되고 하늘 땅도 할 수 있어요. 그 셋은 자연의 셋으로 되어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셋은 트라이앵글도 있고 아이들이 은근히 이 답을 편하게 많이 하는데 둘에서 아이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세상에 둘러댄 게 뭐 있어? 하면 뭐 해와 달 낮과 밤도 나오지만 아이들이 즉각적으로 자주 나오는 게 엄마랑 아빠 나와요. 사실 당연하죠. 아이들에겐 그게 해와 달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셋으로 가면은 셋은 뭐야? 하면은 네, 엄마 아빠 나가 나옵니다. 엄마 아빠 나. 네. 아이들의 의식이 그렇습니다. 형제가 있어도 그 형제는 완전히 전혀 뭐 살을 물어도 형제는 안 나옵니다. 왜냐면 이때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 양자구도 사실은 뭐 엄마가 더 이렇게 영향력이 있죠. 엄마의 존재는 더 크고 그리고 아빠까지 하고 그리고 나가 돼서 나가 너무 중요하고 또 세계가 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또 뭐 하늘, 땅, 사람 이런 것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3이라는 구조가 되게 하나의 안정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이 들어간 걸 찾아보면 그래서 뭐 삼국지 하잖아요. 이렇게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단위 솥발이 3개가 돼야 솥이 바로 설 수 있다. 그래서 삼각다리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애들이 떠올리면은 찾아보면 애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한대요. 3개가 된 거는 다 좋은 거네? 왜냐면 그게 1차 균형이 되니까. 그래서 애들이 다 좋은 거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들. 네. 네, 있어요. 네. 제가 이거를 혼자 그렇게 열심히 불렀는데 이게 참 노력이 무색하게 넷넷을 부르지 넷넷을 부르지 개암나무 열어라 넷넷은 무엇일까 넷넷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제가 이렇게 어설프게 해도 귀엽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이 리듬 활동, 이 노래들이 그리고 이 활동들이 의도하는 바는 아이들이 이 1이라는 것이 그냥 A,
또는 뭐 가처럼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부호가 아니라 이것들이 나와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을 심어주려고. 1은 뭐야? 하늘이야, 해야, 뭐 그런 거. 하늘, 해. 네. 1은 하나는 하늘이고 해야. 둘은 땅이고 달이야. 셋은 사람이야. 또 엄마 아빠 그리고 나야. 이렇게 사는 뭐야? 돌고 도는 사계절 있고 또 네, 동서남북. 애들 동서남북 얘기할 때도 있어. 동서남북도 되고. 네. 그리고 그럼 5는 뭐야? 아이들과 하는데 다섯은 무엇일까? 다섯은 반짝반짝 빛나는 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별이 오각형 구조잖아요. 애들이 오각형이라는 거는 몰라도 별 모양은 딱 5개가 펼쳐진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여섯은 수정 눈꽃 벌집이야. 그게 수정의 결정 구조. 그 다음에 벌집도 벌집 육각형으로 돼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저기 눈꽃의 결정 구조도 이렇게 육각형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거. 일곱은 뭘까? 일곱은 무엇일까? 무지개 많이 나오죠. 그리고 또 조금 음악 좋아하는 애들은, 노래 좋아하는 애들은 도레미파솔라시 이런 것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곱, 네. 무지개, 7 색깔이죠. 네. 그리고 여덟은 아이들에게 이제 사방팔방으로 얘기를 해줄 때도 있고, 또 아이들이 거미줄로 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홉부터가 사실 이제 조금 어려워져요. 사실 자연에 있는 그 구단위 구조가 있는데 사실 아이들이 쉽게 아는 구조는 아니라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렇게 저희 학교에 있는 1학년 선생님은 이제 9곡에 넘는 이야기로 아이들에게 알려주셨더라고요. 9곡에 넘는 아마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9곡에. 그래서 아홉은 하면은 애들이랑 다 같이 이거를 1곡에, 2곡에, 3곡에, 4곡에, 5곡에, 6곡에, 7곡에, 8곡에, 9곡에 띄워야 돼요. 정말 힘들겠죠. 그리고 열 하면 이제 10손가락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그래서 수가 나와 분리되어 있는 부호가 아니라 세상 속에 있고 그것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이들에게 상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활동은, 그 다음 단계는 아이들이 수세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수세기가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조금 지도를 해보니까 느끼는데, 수세기가 너무 중요한 게, 일단 이 1, 2, 3, 4, 5, 6, 7, 8, 9, 10에 대한 상을 한번 가지면은 우리가 10진법이니까 한번 이 의미가 한번 매듭이 되죠. 사실 1부터 9까지 배우면 세상에 있는 모든 수를 다 배운 거잖아요. 0까지 배워서 1, 2, 3, 4, 5, 6, 7, 8, 90 하면 모든 수를 배웠어요. 이 다음 수는 이거를 가지고 다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수가 뭔지 한번 배우고, 그 다음 단계로는 수세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수세기가 뭐냐면 그냥 2 다음에 3이 오고, 그 다음 4가 오고, 11 다음엔 12가 오고, 33 다음엔 34, 35, 36, 37 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들이 들으시면은 그게 뭐 배울 건가 하시겠지만, 이게 제 1학년 때 제가 느꼈는데, 1학년 때 가장 이 수화셈에서 필요한 거는 수세기입니다. 이 단계가 안 넘어가면은 이 다음 단계로 덧셈을 배워야 되는데 덧셈이 안 돼요. 왜냐면은 간단하게 덧셈은 세는 거잖아요. 그래서 2 더하기 4 하려면 하나, 둘, 그 다음에 4개를 놓고 셋, 넷, 다섯, 여섯, 이것이 세어 가야 되는데 3 다음에 4가 온다는 게 빨리 생각이 안 나면은 이 작업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덧셈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덧셈을 못 가르치면 뺄셈이 안 되고, 덧셈을 못 가르치면 곱셈 못 가르쳐요. 덧셈의 반복이 곱셈이잖아요. 그리고 곱셈 못하면 나눗셈 못하거든요. 그럼 사칙 연산이 어려워지고, 그게 어려워지면 기초 계산이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분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분수 들어가기 어렵고, 그래서 무시 못하는 게 이 수세기더라고요. 그래서 수세기가,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되는 애들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그냥 이거를 딱 보면은
그 세요. 어떤 애들은 그냥 1, 2, 3, 4, 13개 되는데 어떤 애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라는 거는 다른 어떤 고유한 특성 다 날리고 패턴화해서 일반화한 거라고. 이거를 다른 이거 네모나고 이거 보라색 다 빼고 1이라고 하기로 한 거라고. 근데 어떤 애는 이걸 보면 절대 1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보라색이고 이거는 파란색이야. 이거는 2가 아닌 거예요. 얘한테는. 이건 보라색이고 파란색이고 얘가 더 예뻐. 이게 제일 깨끗하니까 난 이 색이 제일 좋아. 얘는 이게 하나, 둘, 3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어떤 애들은 그냥 보면 3 하고 어떤 애들은 이걸 보면은 이제 그런 이 고유한 특성들을 날리고 이제 패턴화해서 일반화하는 것들이 자기 안에서 가지고 오지 않은 애들은 그것이 낯설고 그런 애들은 수세기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럼 얘네가 제가 이걸 정말로 느꼈는데 자연스럽게 이게 웃긴 얘기인데 뭐랄까 수포자라 하잖아요. 그게 이게 1학년, 2학년에서부터 이럴 수 있겠구나. 근데 이걸 얘한테 그냥 너 좀 외워. 지금부터 이건 2야, 3이야가 아니라 수세기 활동을 통해서 애들이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잠깐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일단은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랑 3분, 6분, 8분이시잖아요. 네, 좀 돌려주세요. 앉아서 해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콩주머니인데 이거를 정말로 교육용으로 많이 쓰는데요. 이거를 이 수세기를 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뭐 맨 처음에 저도 같이 앉아서 할게요. 첫 단계는 너무 이제 간단하죠. 애들 처음 수를 배우면은 처음에는 이제 10까지 배우고 조금 더 확장하면은 한 19까지 배웁니다. 그래서 20을 넘어가지 않게 배우는데 그 정도에서 수를 센다고 하면은 이제 같이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뭐 어렵지 않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홉,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셋, 둘, 하나. 이게 제가 만약에 시간 여유가 더 있었으면은 어떠셨는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여쭤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는 어른이니까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했을 수 있지만 사실 이게 이런 형태의 교육적 교구를 발도르프 교육에서 개발하는데도 이렇게 의미는 있거든요. 애들이 단순히 공을 잡고 한다는 거에 아이들이 아직 손의 그런 소근육, 협응이 발달했지 않기 때문에 공 던져서 잡는 거 어렵습니다. 3학년 아이도 테니스 공 튀겨서 잡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이건 훨씬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아무 때나 잡아도 잡히거든요. 그리고 공보다 조금 더 이것이 촉각이 다양하죠. 그래서 그런 감각 경험들을 조금 더 보조한 효과가 있고, 그리고 뒤에 있는 콩주머니랑 다르게 여긴 또 파랑 빨강이잖아요. 이것도 양극성 대칭을 이루는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각, 시각적인 감각 효과를 또 돕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이거를 1학년 동안 정말로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로 간다면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같이 해볼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하다 빠뜨린 게 있는데, 잡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거 잡는 것도 감각 발달이 더딘 아이들에게 쉽지 않습니다. 지나가면은 조금 더 발달하면 한 손으로 잡기 하는데 한 손으로 잡기도 아이들이 쉽지 않고, 조금 더 하면은
아이들의 몸에는 이 수직 기준선이 있어서 이게 하나의 마치 장벽처럼 돼 있죠. 그래서 이쪽이 따로 안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재미로 하는 뭐 이런 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같이 움직이는 게 그 기준선이 마치 장벽처럼 돼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이 선을 넘어가는 거 또 할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아이들이 이것도 하나의 어려운 과제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손으로 던지고 눈으로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발달을 다 돕는 거죠. 네, 그런 걸 하고 이걸 이렇게 하나, 둘 하는 다음 단계로는, 자, 우리 이제 이게 콩주머니가 하늘에 있을 때는 작게 말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아까 유재현 쌤도 이런 걸 보여주셨어요. 이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할 때, 네, 이제 이번에 모일 때만 세는 거야. 이게 정말로 유아들에게 정말로 적절한 방식을 알려주는 방식인 거죠. 모일 때만 세는 거야 하면 저절로 둘, 넷, 여섯, 여덟을 세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걸 던지면서 이런 움직임감을 조금 더 써가면서, 그리고 이걸 봐가면서 시각, 그 다음에 소근육 협응, 그다음에 손의 움직임까지 같이 가면서 그걸 돕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작게 하는 거야 하고, 그 다음 단계는 당연히 이제는 작게 하던 걸 말하지 않는 거야 해서 말하지 않는 거야 라고 알려줘서 둘, 넷, 여섯을 하다 보면은 이것들이 쌓여서 이제 얘네가 2학년쯤에 갔을 때는 이게 자연스럽게 9단 2단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다음 버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번 해보세요. 이거 쉽지 않을걸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네. 여기 웃으시는 분들은 나도 어렵구나 하시는데, 그 중에서 나는 쉬운데? 하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면은 더 어렵죠. 하고, 네. 이런 것들은 당연히 3단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4단도 할 수 있죠. 두 번 치고 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잠깐 소개해드리면 더 어렵게는 정말로 당연히 더 재밌게 발전할 수 있어요. 우리 원래 공기놀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이렇게 발전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수세기를 돕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약간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아이들의 이 수라는 것이 단순히 부호가 아니라 세계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 경험 세계를 이 안에 담았다. 일 안에 담은 거야. 하늘을, 해를, 그거를 담은 거야. 일 안에. 이 안에는 하늘과 땅을 담은 거야. 를 알려주기 위한 그런 활동들이 개발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수색인데 1, 2, 3, 4, 5가 그냥 단순히 외우는 순서가 아닌 거예요. 뭐 그냥 뭐 김수, 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하듯이 외우는 1, 2, 3, 4, 5가 아니라 1이란 거는 이렇게 한번 내 눈앞에서 한번 넘어갔어. 또는 내가 한번 쳤어. 또는 이렇게 내가 한번 했어. 이거 셀 수 있게, 실제로 셀 수 있는 세는 경험들이 1, 2, 3, 4, 5, 6, 7, 8, 9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그런 경험들인, 그런 활동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처음에 발도르프 학교에서 수학을, 이때는 아직 수학이 아니고 수죠. 수와 셈하기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원래 수학을 좀 잘하게 태어난 애들은 그냥 잘해요. 그냥 쓱 보고 할 줄 알고. 걔네들은 뭐 교사가 그런 애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조금 더 다음 단계를 이렇게 일깨워주면서 자극시켜주는 정도를 해주면 되죠. 그런 애들과는 그렇게 가면 되는데, 이렇게 색깔을 보면서 1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보라색이고 모양이 예쁘고를 생각하는 아이들은 그냥 이건 1, 2, 3, 4, 5야. 외워. 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에게는 이것이 감각 경험에 이거 연결돼 있어. 하나는 하늘이야. 그리고 하나 다음에는 둘이 오는 거야. 그것은 하나 있고 여기 이게 있고 이게 있으면 하나 둘인 거야. 하나 둘 셋인 거야. 이것이 실제 셈과 연결돼 있다는 거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들이 왜냐하면 세마기가 수가 세마기로 이어지고 셈은 이제 사칙 현상과 이어지고 그것들이 이제 계속 연결되어서 정말로 이런 규칙성에 대한 이해라는 것들이 이후에 나중에 상급 학년에 올라가면 모든 것들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복잡한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이제 아주 어려운 뭐 이렇게 공간을 보고 그것을 계산하는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측량하듯이 이렇게 그때는 뭐 삼각법 이런 거 써서 공간을 면적을 계산해 보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어지는 토대는 이쪽 감각 경험을 베이스로 한 것들로부터 그렇게 어려운 내용까지 이어간다는 그런 설명을 제가 좀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열심히 드렸는데 중간에 이렇게 불행하게도 노래도 까먹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이제 그 부모님들께 제가 조금 질의응답을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걸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잘 드리겠습니다. 그 칠판에 빠진 숫자는 11일까요? 12일까요? 11로 해도 되고 12로 해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그 단계에 진입하는 때가 이제 정형화되어 있진 않으니까 11과 12 사이쯤 어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과기를 하면서 이렇게 배울 준비가 됐다는 걸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그걸 확인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과기가 좀 늦었는데 학교를 가게 되고 그럼 준비가 되지 않은 거고 그럼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좀 지금 이제 수가 늦은 아이는 이런 걸 보여줘서 알려주고 빠른 아이는 또 빠른 아이대로 자극을 시켜준다고 했는데 이게 준비가 되지 않은 아이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정석적으로는 발도르프 학교에서 아이들이 얘가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를 점검을 해서 확인을 해서 아이들을 입학을 합니다. 이게 특히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이게 딱 되면은 딱 다 입학하잖아요. 그 해 연도생 다 입학인데 유럽은 발도르프는 유럽에서 시작했으니까 거기는 좀 여유가 있는 체계다 보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이가리도 하나의 징표고 또 거기서 많이 쓰는 이 판단하는 대표적인 거는 머리 크기입니다. 아이들 신체에서 머리가 얼마나 큰가. 이게 인간의 발달이 두개골, 얼굴, 머리 쪽이 먼저 발달하고 이후로 사지가 길어지는 발달이라서 이게 아이들이 물론 개별 편차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것을 보고 아이들이 이제 사지가 뻗어나갈 세상을 더 만날 준비가 됐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제 유럽에 있는 학교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팔을 들어서 이쪽 귀를 잡을 수 있는지 잡을 수 있으면은 넌 이제 팔다리가 그만큼 길어졌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살펴서 아이의 입학을 결정할 수도 있고,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이게 딱 되면은 다 입학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쨌든 아이의 상태를 잘 살펴보고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발도르프 학교에서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장 교사들이 신경 쓰는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은 아이 관찰입니다. 모든 수업은 이런 것들을 물론 교사들이 알고 배우지만 아이를 보고 아이가 어떤 반응을 갖는지 아이의 뭐 상태는 어떤지를 보고 수업을 가져가기 때문에 아이가 그런 단계가 안 됐는데 뭐 수세기를 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 관찰, 저희 학교 역시도 아이 관찰 같은데 정말로 교사회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희 학교에는 그 학교 의사로 그 정신과 전문의인 김학철 선생님이 계세요. 김학철 선생님이 여기 검색하면 나오는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그게 제목이 뭐죠? 스스로 마음을 지키는 아이라는 책 이제 저자이신데, 김학철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아이 관찰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멘토링 같은 것도 진행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발도르프 학교에서. 그 하이 감각에서 네 가지 감각을 말씀하셨는데 청각은 언제 어디에 들어가나요?
아이 그런 저를 시험하시는 청각은 어떨 것 같으세요? 청각은 어디 사이버에 들어가요? 들어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냥 예를 네. 들어서 말씀하시고 그 이상 말씀 안 하셔서 아 이거 뭔가 좀 더 고차원적으로 뒤에서 네. 소통하는 생각 없다 아이들과 나는 혼자만 생각을 했죠. 네, 맞습니다. 청각은 여기 중위 감각에서도 이렇게 위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냥 듣는 작용만을 뜻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런 건 균형 감각은 결국 이 귀 안에 있는 세방고리관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단순히 듣는 이 음파가 내 고막을 때리는 그 감각은 그런 하위 감각에서 균형 감각과 같이 발달을 하는 것이고, 청각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 의미는 경청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내 안에서 가져오려면 잠깐 내가 내 안에서 내 말을 멈춰야 되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내 안에 다 담고, 그 경청의 능력은 사실은 어렵죠. 진짜 저희 반 애들이랑 대화해 보면 아이들 경청이 안 되죠. 그 어린 나이에서는 듣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말하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자, 내 말 잘 들어. 왜 말을 안 들어? 말을 듣기 어렵죠, 아이들이. 저는 실은 그러니까 질문은 아니고요. 되게 아이러니하게 옆집에 사시는 분이 반년 이상 정말 긴 얘기를 안 하셨던 분인데 하필이면 오늘 제가 오늘 일정이 되게 빡빡한 날이었는데 서 있는 저를 두고 1시간을 왜 발드롭 학교를 보내는지에 대해서 본인의 그 회의적인 거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것들을 느끼며 맞는지 얘기하다 보니까 제 인생을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너무 길다 보니까는 시간 아니지만 1시간 정도가 됐는데 선생님이 오늘 이 강의를 정리해서 이분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대요. 수학 선생님. 그래서 절대로 보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거를 저의 언어대로 1시간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전달을 하면 제일 이해가 쉽지 않을까. 저는 아까 박 교수님이 한글 그 강의 책자를 빌려드리겠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알려줬던 정보들을 보내드리는 게 가장 간단하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발도르프 교육의 이제 중요한 방법론은 아이들의 이 배우는 이 내용이 허공에 떠 있는 어떤 활자가 아니라 어떤 감각 세계, 어떤 경험 세계에서 출발을 했는가, 그것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수학을 그냥 2는 4 외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경험으로 그 경험 세계와 연결시키는 데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그런 그 감각, 12감각, 그런 발도르프 교육에서 이해한 감각도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보면은 정말로 많이 느껴져요. 아이들이 균형 감각이 모자란 아이들. 애들이 그게 정말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키가 크고 몸이 크고 이도 막 다 연구치 다 나서 8살에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몸도 크고. 근데 그런 아이들일수록 균형 감각이 이제 안 맞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당연히 이제 뛰거나 할 때 이제 차이가 납니다. 뛰는 건 고도의 균형 감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말씀드렸다시피 감각이 안정되지 않으면은 그 다음 단계인 수업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점점 더 발도르프 교육과 발도르프 학교 선생님들에게서는 이 도움 수업이라는 분야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도움 수업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위 감각 발달을 보완하고 지지하는 그런 이제 분야, 교수법인데, 그런 거를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그 중요성이 정말로 체감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런 전문 과정을 밟고 계시기도 하고, 또 김광선 박사님이라고 미국에서 이 박사 학위 따고 또 그 교수 생활도 잠깐 하시다가 발도르프 교육을 받아들이시면서 발도르프 특수 교육으로 이렇게 가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과 같이 협업하면서 어떤 책들을 출간하기도 하고, 또 그분이 멘토링 해주기도 하고, 많은 이렇게 많이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 분야, 하위 감각의 발달, 그리고 그거의 지원, 지지, 보완,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 양평자의 발도르프 학교 제가 뭐 인스타 팔로우도 하고 있고
소식을 잘 듣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이제 전 아직 4살이고 또 여기 보내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제가 뭐 기우일 수도 있는데요. 그 어쨌든 저는 이제 다양성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어서 제가 뭐 일도 뭐 해외 출장한 일을 많이 했었고 뭐 독일에 출장을 많이 갔었고 해서 그런 이제 문화적 다양성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다양성을 중요시 생각하는데 그 이제 학생 수가 이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뭐 걱정이라기보다는 그런 나이대 아이들에게 그런 다양성이 많이 필요하느냐 아니면 그 적당한 바운더리 안에서 그들끼리 잘 생활하고 영향을 받는 게 좋은 건지 그런 부분을 네. 사실 정말 자주 듣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뭐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편하게 답변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죠.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답변 드릴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경험한 그거에 대해 제가 경험하면서 답으로 가진 것도 있지만 저희 학교 의사인 김학철 선생님은 정신과 전문의니까 여러 학교의 이제 학교폭력위원장도 많이 하시고 당연히 이분에게 상담을 하러 오는 수많은 학생들, 학부모들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많이 오니까 많은 학교의 사정을 이제 잘 아시는 편이죠. 그랬는데 그럴 때 김학철 선생님께서 주시는 대답은 뭐 그거 매번 비슷한데 학생이 한 반에 여러 명, 30명 있어도 30명과 다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관계 맺는 그 그룹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과 문제가 생겼을 때 작은 저희 같은 학교 분위기에서 갖는 장점은 아이가 이 문제가 어떤 생겼을 때 이 문제로부터 쉽게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이 이상하게도 장점이죠. 왜냐하면 그 문제는 서로가 맞물려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인데 이쪽도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물론 교사나 어른들이 조금 교육적으로 보조해야죠. 너가 너를 이렇게 괴롭히는 상황, 비슷한 상황이 있다면은 그것이 너에게도 좋지 않고 너에게도 좋지 않아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좀 교육적인 보조적인 역할이 필요한데 그게 이루어진다면 아이들은 저절로 배울 수 있어요. 내가 얘랑 사이 좋지 않은 것은 나에게 좋지 않구나. 사실은 제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저희 반의 평화를 얻었거든요. 그런데 그 평화는 제가 싸우지 마. 싸우면은 너 뭐 벌점이야? 혹은 뭐 사탕 안 줄 거야? 보다 얘네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평화는 훨씬 더 튼튼하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아이들은 그런 자기들 사이의 관계의 균형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왜냐면 아니까. 내가 얘랑 싸웠는데 난 얘를 내일도 봐야 되고 그 다음날도 봐야 되고 얘랑 계속 놀아야 돼. 그럼 해결해야 되는 건 거죠. 내가 멈추자, 접자.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느끼는 장점이고 김학철 선생님 역시도 그런 점들이 이 학교의 장점이다. 학폭위원장 하면은 결국에는 그냥 너 이만큼 잘못해서 이제 뭐 격리시키고 하면은 결말은 그냥 이것이 왜 그런 싸움이 됐는지는 아무도 볼 필요도 없고 아무 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판결 내리듯이 그냥 해서 끝나면 얘네 사이는 어차피 다시 돌아오지도 않고 그런 얘기는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배움의 측면에서 지금 이제 그런 뭐 약간 부정적이었다면 배우는 거에서도 누가 저걸 해내네, 나도 할 수 있네 그런 쪽에서도 사람이 많은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적당한 수가 나은 건지. 그래서 이게 애들이 어느 정도 규모의 그룹을 이루고 지내는가라는 것이 이게 옛날 원시시대에 자연 발생적으로 돌아다니는 그 유목 상태의 그런 집단은 그 수가 30에서 50명을 안 넘었대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정말로 그 관계 맺고 지내는 인간 수를 따지면은 성인들이 그 수가 30에서 50명을 안 넘는데요. 그래서 그 정도 규모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규모라는 것이 이제 어떤 이제 인류학자들의 이제 연구이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도 보면은 저희 반 애들 적은데 대신에 저희 학교 애들은 전교생이 다 놀아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놀이 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재밌게도 1학년부터 7학년까지 같이 놀아요. 그리고 그게 되나 싶은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되고, 그리고 또 저희는 저희 이제 양평자유 발도르프 학교는 적정 학급당 인원수를 이제 15명을 넘지 않으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15명에는 못 미치는 수고요. 그리고 저희도 당연히 15명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것이 이제 15명을 넘어가는 이제 아주 큰 규모의 학교가 아니기를 바란다는 것이지, 이제 사실 그 말씀처럼 관계 측면에서도 교육적 측면에서도 적정 인원수가 중요하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양평자유 발도르프 학교는 머지않은 미래에 달성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시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희 아이는 1학년이에요. 예, 그런데 정말 극소수죠. 근데 한반에. 근데 여기에서 제가 실제로 아이랑 같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다양한,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 명수가 적거든요. 막 일반 학교가 지금 몇백 명이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경험하고 느끼는 게 뭐냐면, 아까도 저는 학습이 밖에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발현시키기 위한 준비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모여있는 집단이다 보니까 그 인간에 대한 다양성들을 아이들이 겪게 돼요. 그리고 계속 그 서로 간의 인사이트를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보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야, 이게 되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거의 드림팀이고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양평 자유학교에서는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내가 이런 것들이 뭐가 났었구나라는 거를 돌아보게 하는. 그래서 이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고민이 되죠. 인원수가 너무 작다라는 거에 대한. 저도 그랬었었고, 왜냐면 저희 아이는 굉장히 외향적인 아이인데 이 아이가 과연 적응이 가능할까라는 부분이었는데, 실은 그 인원에서 이 아이가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배우게 되고 또 아이들이 되게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집중해서 보게 되고, 더 아이러니하고 재밌는 건 뭐냐면 교사와 학부모들이 같이 그걸 바라봐준다는 거예요. 예. 일반 학교에서 어떤 중재할 때는 실은 어른들끼리 게임을, 아이들이 시작해서 결국 어른들이 게임을 끝내고 클리어라고 정해놨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이들끼리의 관계를 돕기 위한, 적정하게,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기서는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정말 살아있는 이야기여서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학부모 입장으로, 1학년 학부모 입장으로. 해시면 예, 맞아요. 어떻게 하세요? 아니, 저희가 처음 갔을 때 직접 나와가지고 네. 뭐 학교 이거저거 얘기를 막 해주더라고요. 해심인가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네. 좀 학년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혀 뭐 제가 부탁했거나 그러지 않은 아주 진실한 아, 말씀이십니다. 이 얘기를 안 하시길래 좀 답답해서 이게 팩트인데. 네, 진실한 목소리가 참, 진실한 목소리는 참 아름답네요. 이런 대화가 가능한 곳이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최근에. 저도 긍정적인 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팔로우하고 있어가지고 많이 걱정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4살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뭐 앞으로 우리 아이가 간다면 어떤 걸까 해서 질문들.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어떤 학교에 대한 이제 어떤 소개차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학교는 가지고 있는 교육적 지향성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합의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우리가 어떤 걸 목표로 하는가, 어떤 방향적 원칙을 가지고 있는가를 교육의 이념과 원칙으로서 이것이 공동체 내에서는 합의가 되어 있고, 그랬던 그런 정신적 지향성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올해가 4년 차거든요. 4년 차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이 우리가 그런 정신성을 현실에서 우리는 하고 있어, 이것을 해 나왔어, 그리고 그걸 쌓아왔어 라고 보여드릴 수 있는 결과물들이 자랑스러울 만한 결과물들이 꽤 이제 축적이 됐습니다. 그런 시간들, 경험들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더 잘 자랑해야겠다 싶어서 그런 걸 알리는 그런 이제 홍보 브로셔 같은 것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인스타 이렇게 하셨듯이 계속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